안녕하세요.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 타이거 ETF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최승현 팀장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릴 부분은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ETF 중에 국내 주식형 ETF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한 240개가 넘게 ETF가 상장되어 있는데 그중에 한 140여 개 정도가 국내 주식형 ETF거든요. 물론 거기에는 레버리지 ETF, 인버스 ETF 이런 것도 포함되고요. 근데 너무 많다 보니까 또 그래서 그런지 이 상품에 대해 너무 헷갈린다. 또 어떤 게 어떤 건지 잘 모르겠다. 이래서 레버리지 인버스 이런 것만 많이 하시던데요. 오늘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그 이외에도 충분히 훌륭한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상품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요. 여러분들 자산 관리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자료를 정리해 봤습니다. ETF를 특히 국내 주식형 ETF 종류가 다양하다 보니까 이걸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 지수 방법론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좀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 지수 방법론이 뭐냐에 따라서 성과가 전혀 달라질 수도 있고 개념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신 다음에 세부적으로 그 각 유형별 ETF를 이해하시면 더 빠르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그 자료를 보시면 지수 방법론이 크게 보면은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시가총액 가중 방식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동일 가중, 그 다음에 팩터 가중 방식, 소위 또 펀더멘탈 가중 방식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큰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이해가 좀 필요하겠고요. 각 유형별로 특징이나 장단점을 좀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시가총액 가중 방식은 당연히 시가총액이 큰 순서대로 편입을 하기 때문에 대형주 같은 삼성전자 같은 비중이 큰 종목은 그 지수 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 거고요. 중소형주는 좀 작게 되겠죠. 이런 방식의 장점은 주가 설명력이 높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대형주들이 아무래도 움직이면 이제 우리나라 코스피라든가 코스피 주가가 움직이는데 영향을 많이 줄 거기 때문에 이런 시가총액 가중 방식을 채택한 경우에는 이 지수에 대한 설명력이 높고 또 지수 시가총액만큼 비중을 담아가면 되기 때문에 회전율이 낮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따로 그 안에서 지수 편입을 비중을 늘리거나 줄이고 할 필요가 없이 주가가 오르면 비중이 커지는 거고 주가가 떨어지면 또 비중이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딱히 펀드 매니저가 할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회전율이 낮다. 이제 이런 건 회전율이 낮은 거는 이제 운용 비용이 좀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이게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단점은 뭐냐면 대형주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다시 말해서 대형주라는 건 주가가 오르면 점점 비싸진다는 뜻인데 비싸질수록 우리는 더 투자를 해야 되는 그 지수에 차지하는 비중이 더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동일 가중 방식 이거는 이름에서도 아실 수 있겠지만 특정 지수에 편입되어 있는 각 개별 종목들의 비중이 다 똑같아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갖는 특징은 뭐냐면 이제 중소형주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겠죠. 그리고 장점으로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삼성전자가 제일 크지만 이런 동일 가중 방식을 택하면 그런 특정 종목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진다는 것 이런 것들이 좀 장점으로 되고 있고요. 단점으로는 계속 동일 가중, 이 동일 비중을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회전율이 높아지고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매매 비용이 좀 많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 삼성전자 혼자 막 달리면 우리나라 코스피는 막 올라가는데 이런 동일 가중 방식들은 이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들 비중이 작기 때문에 주가가 거의 상회에서 못 올라가고 이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단점으로 지적되기도 하고요. 세 번째로 이제 요즘 가장 핫한 지수 방법론인데 팩터 가중 방식 또는 펀더멘탈 가중 방식. 이런 지수를 이용한 이제 ETF들을 스마트 베타 ETF 이렇게 또 부르기도 하거든요. 이런 이제 지수 가중 방식들은 재미나게도 시가총액이라든가 이런 걸 하지 않고 개별 주식들의 매출액이라든가 또는 그 종목의 변동성 또는 모멘텀 이런 이제 주가 특성들을 감안해 가지고 비중을 결정한다는 거죠. 배당 수익률 가중 방식이라 그래가지고 그냥 대형주를 비중이 높은 게 아니라 배당주 지수면 배당을 많이 주는 배당 수익률이 높은 종목이 비중이 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특정 팩터에 대해서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방식의 장점은 동일 가중과 좀 비슷하게요. 특정 종목에 대한 비중이 많이 노출되어 있지는 않고요. 좀 비교적 골고루 이렇게 분산이 되는 측면이 있고요. 시장 지수 대비 초과 성과, 코스피라든가 코스닥 이런 시장 지수보다 더 나은 성과를 추구한다는 것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물론 단점으로는 이 동일 가중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이제 좀 회전율이 좀 높을 수가 있고요. 지수 이제 종목을 자꾸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이제 시장 주도주가 달릴 때 좀 저조한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지수 방법론을 좀 이해하셨으면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국내 주식형 ETF들 전체적으로 한번 쭉 그림을 그려보면요. 우리 거래소에서는 이번에 이제 잘 정리를 됐는데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ETF를 분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시장 대표 지수를 추정하는 유형, 두 번째는 어떤 대형주 지수냐 아니면 중소형주에만 투자하는 지수냐 이렇게 규모에 따른 유형, 그다음에 세 번째는 IT라든가 반도체 이런 특정 섹터에만 투자하는 업종 섹터 유형, 네 번째는 좀 전에 말씀드린 그 팩터 가중 방식처럼 특정한 전략을 복제하고 있는 ETF들은 이제 전략형 ETF 크게 네 가지로 나뉘고 있는데요. 이거를 이제 비교를 해보면 이제 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대표 지수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이제 시장 대표 지수는 뭐 코스피 100 추정형이 가장 대표적이고요. 규모에 따른 거는 이름에 이제 뭐 대형주 또는 블루칩 이런 말들이 들어가면 이건 규모에 따른 이제 ETF구나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ETF 이름에 뭐 반도체라든가 뭐 건설, IT 이런 게 들어가면 업종 섹터 ETF 이렇게 분류가 되겠습니다. 전략형은 이름에 이제 뭐 배당주라든가 로우볼, 모멘텀, 가치주 이런 이제 이름들이 들어가 있으면 이런 것들은 전략형 ETF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수 방법론 차원에서 보면 그 시장 대표 지수형이나 규모에 따른 ETF들, 그다음에 업종 섹터 이런 것들은 대체로 다 시가총액 가중 방식을 따르는데 이 전략형 ETF에 있어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이런 펀더멘탈 가중 방식 또는 뭐 변동성 가중이나 뭐 배당 수익률 가중 방식 이런 것처럼 팩터 가중 방식들을 많이 이용한다. 그래서 이것들을 스마트 베타 ETF 이렇게 좀 통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 방법론에 따라서 그 갖는 그 장단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런 ETF들에도 유형에 따라서 대체적으로 적용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상장돼 있는 개수 이제 10월 말 기준으로 한 140개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시장 대표 지수가 한 50개 정도 제일 많죠 개수로는. 그다음에 이제 규모에 따른 ETF는 조금 4개밖에 안 됩니다. 그다음에 업종 섹터 ETF가 한 40개, 전략형 ETF가 44개 이렇게 좀 분포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성과 차이. 예를 들면 시장 대표 지수 50개 중에 내가 어떤 ETF를 골랐느냐에 따라서 성과 차이가 다소 날 수 있겠죠. 근데 다른 유형에 비해서 이 시장 대표 지수는 성과 차이가 크지 않은 편이에요. 그 이유는 이 다음 장에서도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그거에 비해서 업종 섹터 유형에서 내가 어떤 ETF를 골랐느냐에 따라서 성과 차이가 많이 날 수 있겠죠. 그 뭐 당연한 얘기겠죠. 뭐 IT랑 뭐 소비재랑 너무 성과가 다를 거니까. 그래서 또 전략형 ETF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전략을 선택한 이제 ETF냐에 따라서 성과가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업종 섹터라든가 또는 전략형 ETF를 고를 때에는 신중하게 그 기초 지수의 성격이라든가 지수 방법론들을 잘 이해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성과 차이가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ETF는 이제 보수가 싼 또 저렴한 투자 상품으로 이제 유명합니다. 그렇지만 이 ETF들 중에도 보면 어떤 거는 보수가 좀 상대적으로 싸고 비싸고 할 수가 있는데요. 대체로 시장 대표형 이런 이제 상품들은 워낙에 이제 시장 규모가 크니까 그 보수가 좀 낮은 편이고요. 전략형이라든가 이제 섹터 ETF 이런 것들은 다소 이제 보수가 좀 많이 들어가 있는 편이고요. 회전율이라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주식형 펀드는 운용을 하면서 그 안에서 주식을 많이 거치하게 되면 이제 회전율이 높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회전율이 높다는 건 운용 비용이 그만큼 많이 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제 시장 대표형 이런 것들은 특히 이제 시가총액 가중 방식들을 주로 택하고 있기 때문에 회전율이 낮은 반면에 이제 전략형 ETF 이런 것들은 상당히 그 회전율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참고를 하셔야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하나씩 그 유형별로 제가 이제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다음 페이지 보면 제일 먼저 소개해드릴 내용이 시장 대표 ETF입니다. 그 보시면 기초 시장이 이제 코스피인 시장 대표형이 있고 또 코스닥 시장인 ETF, 이 코스피와 코스닥을 다 아우르는 이런 시장 대표 지수형 ETF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고를 수가 있고, 재미있는 거는 이제 코스피 200이라는 지수를 추정하는 ETF를 보시면 한 8개가 이렇게 상장이 되어 있어요. 달리 말하면 시장 대표 지수형 ETF는 개수는 참 많지만 각 운용사들이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기 때문에 비슷비슷한 상품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고르실 때 보수는 어떤가, 어떤 게 더 싼가, 쌀수록 좋지 않겠습니까? 또 거래는 어떤 게 더 많이 되고 있느냐. 그래서 거래 자체가 물론 ETF는 유동성 공급 제도가 있습니다만 거래가 많이 되고 있으면 아무래도 이제 그 호가라든가 이런 것도 경쟁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똑같은 지수를 추정하지만 여러 가지 상품이 있으니까 그중에 본인의 성향에 맞춰서 선택하시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릴 때 이 페이지에서 말씀드릴 게 우리 킨덱스 코스닥
ETF가 있는데 이거는 운용 방식이 합성 방식이라고 해서 다른 ETF들은 사실은 이제 매매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안 내는 직접 복제 방식인데 이런 합성 방식을 채택을 하면 사실 이제 세금이 발생하게 되어 있다는 점. 그래서 국내 주식형 ETF들은 대체로 세금 걱정이 없는데 이것만 조금 주의하셔야 된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요. 다음으로 시장 대표 ETF 중에 큰 축을 또 이루고 있는 게 이제 레버리지 인버스 ETF입니다. 개수도 상당히 많고 그 화면에서도 보시다시피 우리나라에 이제 2배짜리 또는 마이너스 1배 또 마이너스 2배까지도 상장이 돼 있고 또 코스피뿐만 아니라 이제 코스닥 시장 지수를 기초로 한 이런 레버리지나 인버스 ETF도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좀 단기적으로 이렇게 시장 대응을 할 때 이 지수형 상품들을 많이 활용하시던데요. 레버리지 상품들은 굉장히 이제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고가 되실 것 같고 이런 지수형 시장 대표형 ETF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시황별로 뭐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 물론 이제 인덱스 펀드이기 때문에 장기 투자 바이앤홀드 이런 것들을 많이 그동안 얘기를 해왔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이 그림에 제가 하나 넣어봤는데요. 지난 한 5년 동안 우리나라가 뭐 박스피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시장이 굉장히 어떤 장기 박스권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어떤 지수 플레이라고 하나요? 목표로 하는 이제 주가 지수 레벨을 정해놓고 주가가 빠지면 이제 반등을 좀 노리고서 이제 200 ETF라든가 또는 레버리지 ETF 또는 코스닥 ETF 이런 것들 매수를 하고 반대로 주가가 너무 좀 올랐다 싶을 때에는 이제 떨어지는 걸 대비해서 인버스 상품들로 교체 매매를 하시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단기적으로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이제 위험 수준을 좀 감안해서 지수 밴드를 정해놓고 그런 식으로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면 조금 뭐 먹을 게 없는 시장에서 또 어디 투자 가치가 마땅치 않은 국면에서 자금을 놀리는 게 아니라 뭐 단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으로 우리 ETF들이 좀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규모에 따른 ETF를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사실 우리나라 4개 정도밖에 상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뭐 크게 뭐 설명드릴 건 없습니다만 이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사이즈에 따라 기초 종목이 되는 종목의 사이즈에 따라서도 선택할 수 있다. 물론 이제 아직까지는 선택의 폭이 제한적입니다만 그 그림 보시면은 코덱스 200은 가장 대표적인 이제 대형주 ETF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코덱스 200 중소형주만 들어가 있는 걸 골랐더니 이렇게 상당히 같은 기간 동안에 전혀 다른 성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제 중소형주에 투자를 하실 때에는 아예 그냥 다른 뭐 액티브 펀드도 많이 있습니다만 확실하게 중소형주에 투자하는 이제 ETF도 있다는 거를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업종 섹터 ETF 분야입니다. 업종 sek터 ETF는 업종이랑 섹터랑 같은 말 아니냐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업종은 조금 더 넓은 섹터를 말하는 거고 그냥 섹터라고 하는 거는 이제 또 그 뭐 제약 헬스케어 하면은 제약도 있고 뭐 의료기기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세부 섹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굵직한 업종도 있고 더 하위 이 업종들까지 다 아우르기 위해서 업종 섹터 ETF 부르고 있고요. 첫 번째로는 우리나라 이제 코스피 유가증권 시장에 있는 종목들만 가지고 이 섹터 ETF들이 나와 있고요. 뭐 예를 들면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이런 것도 있습니다. 코스피 200이라는 주가 지수를 10개의 섹터로 나눠 가지고 각 섹터별로 ETF가 다 상장이 돼 있거든요. 반대로 얘기하면 이 섹터 ETF를 조합을 하면은 코스피 200 지수도 만들어질 수 있는 거고 반대로 이 중에서 나는 뭐 건설 ETF는 싫어. 그럼 건설 ETF만 빼고 나머지만 조합하면 전체 코스피 200에 투자를 하되 제가 마음에 안 드는 섹터만 뺀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물론 그 밖에도 뭐 수출주라든가 뭐 이렇게 그 우리가 이제 투자 테마로 익숙한 그런 이제 종목들만 모아놓은 이제 섹터 ETF들, 업종 ETF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재밌는 거는 이제 하단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IT 레버리지, 에너지 레버리지 이런 식으로 특정 섹터에 대한 레버리지 ETF도 우리나라에 상장이 되어 있다. 뭐 이런 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업종 섹터 ETF 중에는 이제 코스피 말고 코스닥에만 투자하는 섹터 ETF는 없냐? 그건 아직까지는 상장이 안 됐고 조만간 상장이 이제 될 예정이긴 한데요. 현재는 없고 다만 이제 코스피와 시장과 코스닥 시장 두 개를 다 아우러 가지고 이제 섹터 ETF가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헬스케어 섹터는 우리나라에서 헬스케어 업종은 이제 코스닥에서 셀트리온 같이 대표주들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 코스닥 시장을 빼놓고는 이제 좀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그 타이거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 기초 지수명 기준으로 보면은 KRX라는 말이 들어간 것이
코스피와 코스닥을 다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코스닥에서 주로 메인인 섹터 같은 경우도 얼마든지 섹터 ETF를 통해서 접근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ETF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 또 질문 많이 받습니다. 이 화면 보시면 역사적 이벤트를 활용해서 이런 섹터 ETF들이 상당히 활용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IT 버블일 때 좀 벌써 이제 오래된 얘기가 됐네요. IT 버블이 있을 때 반도체 ETF라든가 IT ETF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뭐 고민하지 않고 투자할 수 있었겠죠. 또 2000년대 중반에 중국 아주 호황이었고 또 세계 경기가 호황이어가지고 이럴 때 이제 금융위기 직전까지 굉장히 주가가 막 달렸는데요. 그럴 때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선이라든가 철강 이런 업종은 굉장히 핫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특정 종목에 물론 뭐 베팅하실 수도 있었겠지만 그 업종 전체를 사시는 방법으로 대응하시면 손쉽게 이제 투자하실 수 있다는 거죠.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각 경기 사이클에 따라서 우리 업종들은 어떤 경우는 이제 경기 민감한 업종이 있고 또 경기 방어적인 그런 업종들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기 상황에 따라서 내가 이제 그 섹터 플레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자료를 보니까 2012년부터 2016년 1분기까지 각 분기 성과를 섹터별로 보면은 코스피 200이라는 이런 그 어떤 시장 지수 전체적인 어떤 수익률 대비해서 각 업종들이 상대 성과가 다 다릅니다. 어떤 건 시장 평균보다 좋았을 때가 있고 나빴을 때가 있고. 그럴 때 이제 아주 해당 섹터별로 전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전체적인 경기 흐름에 따라서 조금 요즘은 이제 경기 방어주가 너무 이제 경기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방어주 포트가 좀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할 때 그 어떤 종목에 투자해야 되냐 막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 뭐 소비재 필수 소비재라든가 이런 방어주 업종들에 그냥 투자를 하시면 뭐 쉽게 그런 경기에 대응하실 수도 있거든요. 또 이런 방법이 아니라면 구체적인 시장 이벤트에 직접 대응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런 사례가 이제 건설 업종을 가지고 한번 그 사례를 들어봤는데요. 이게 지금 보시는 사례는 건설 업종이 2013년인가요? 그 뭐 분양이 잘 안 된다 뭐 이런 악재가 터지면서 그때 10월 5일이었네요. 건설주들 주가가 막 동반 폭락한 날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항상 투자의 기본 많이 빠지면 그 위기는 곧 기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가 매수 수요가 많이 있었는데 이렇게 많이 빠졌을 때 예를 들면 현대건설, 대림산업, 대우건설, GS건설 이렇게 다양한 주식들이 있지만 어떤 건설사 주식 살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하실 거라고요. 근데 그 고민하고 있다가 주가가 이미 올라버릴 수 있죠. 그래서 또는 이제 그런 게 무서우니까 어느 특정 종목에 베팅을 했는데 이 네 종목들이 다 똑같은 패턴을 보이냐 그건 아니에요. 현대건설이나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이런 조정이 심했지만 반등도 훨씬 더 많이 했거든요. 근데 대림산업이나 GS건설은 조정은 똑같이 받아놓고서 반등은 그만큼 못했어요. 그럼 이 얘기는 내가 어떤 종목을 골랐느냐에 따라서 다른 성과를 얻는다는 건데 이거를 그냥 다 담고 있는 건설주 ETF에 투자했다면 사실은 이 단순히 개별 종목들의 평균보다는 훨씬 나은 성과를 이제 구현했더라. 그래서 결국 이런 시장 섹터 ETF들이 이제 시장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섹터 ETF를 활용하면 일단 이걸로 대응을 하시고 뭐 현대건설이든 대우건설이든 자기가 좋아하는 종목으로 나중에 교체 매매를 하시면 충분히 그 업종 이벤트를 활용하는 그런 손쉬운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마지막으로 전략형 ETF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전략 ETF를 구체적으로 소개해드리기 전에 먼저 한 가지 뭐 조금 우리 투자 업계의 큰 흐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뭐냐면 기존에 이제 전통적인 시가총액 가중 방식들에 대한 어떤 의문이 제기가 됐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제 코스피라든가 코스피 100 이런 ETF들이 시가총액 가중 방식을 택하는 ETF들이거든요. 이런 이제 인덱스 펀드에 투자해라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의 가장 큰 이제 그 근거이기도 한데 시장은 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효율적 시장 가설이라고도 부르는데 쉽게 얘기하면 시장은 아주 효율적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결정된 주가라는 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뭐 알파를 낼 여지가 없으니 이 시장 전체를 투자해야 된다. 그래서 인덱스 펀드에 투자해라.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해왔는데 사실 우리가 보면은 IT 버블도 있었죠. 또 2008년인가요? 금융위기도 있었죠. 이렇게 막 우리가 버블이 발생하고 또 푹 꺼지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단 말이죠. 그 얘기는 시장이 효율적이지 않은 거 아니냐. 그래서 시장 전체를 사고 있는 것이 분명히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게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시가총액 인덱스 문제점이라고 정리해놨는데요. 뭐 이런 겁니다. 비싼 종목을 자꾸 사게 된다는 거예요. 시장 전체를 산다는 거는 비싼 종목을 자꾸 사게 되는 거다.
이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시스코라는 시스코라는 종목이 S&P 500이라는 미국 주가 지수에 포함되는데 1997년도에 S&P 500이라는 전체 주가에서 약 0.4%를 차지했어요. 근데 불과 한 2년 만에 IT 버블이 쭉 생기면서 시가총액에서 4%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노텔이라는 이제 캐나다 회사인데요. 노텔이라는 회사는 캐나다 시가총액에서 1997년도에 한 3%밖에 차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불과 2년 만에 어떻게 됐습니까? 16%. 전체 주가 지수에서 16%를 차지한다는 얘기는 주가가 하여튼 엄청나게 달렸다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주가가 오르는데 너무 주가가 오른 거 아니야라고 생각이 들지만 시장 전체에 투자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이것도 주가가 정당화되는 거거든요. 그럼 중요한 건 이 주가가 유지가 되면 다행인데 불과 2000년 딱 되자마자 IT 버블이 퍼지면서 얼마 되지 않은 기간 동안 70% 주가가 다 날아가 버렸거든요. 이 얘기는 분명히 지금 현재의 주가라는 것이 어떤 비효율성이 끼어 있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사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효율적 시장 가설 이걸 이제 뭐 이론적으로 보면 어떤 여러 가지 그래프로도 표현하죠.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런 최적 포트폴리오라고 하나요? 우리 시장 포트폴리오가 그러니까 시장 어떻게 보면 주가 지수라는 것이 효율적 시장 가설의 입장에서 보면 최적 포트폴리오 선 위에 딱 꽂혀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그 자꾸 버블이 터지고 한다는 것은 그렇지 않은 거고 최적 포트폴리오 그 아래쪽 어딘가에 있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 스마트 베타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특정 팩터를 찾아서 더 끌어올릴 수 있지 않냐. 뭐 이런 여지가 있다면 그 대안을 찾아보자라는 게 이제 최근의 추세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액티브 펀드 자체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가 관심들이 높아지게 되는 건데 문제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기존의 이제 액티브 펀드들의 소위 알파라고 말하는 것들이 이 진짜 펀드 매니저가 다 만들어낸 거 맞냐? 이제 이렇게 또 우리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그림에서 잘 나와 있는데요. 옛날에는 포트폴리오의 성과를 이제 베타라는 것과 알파로 나눠서 베타는 시장 수익률과 얼마나 비슷하게 움직였느냐. 그리고 그것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외의 것들을 다 펀드 매니저가 만들어낸 알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요즘은 이제 옛날에는 이제 뭐 컴퓨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이 안 되다 보니까 조금 이제 그런 분석이 조금 제한적이긴 한데 요즘은 그 알파라는 부분이 굉장히 이제 자세하게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아니 저 펀드 매니저가 아니라 어떤 싼 주식, 즉 밸류에이션이 낮은 가치주에만 투자를 했다면 저 수익률 누구든지 얻을 수 있었는데 또는 변동성이 얼마 이하인 주식만 투자했다면 저 성과는 누구든지 얻을 수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 분석이 다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저런 각 요소별로 즉 팩터별로 지수도 다 만들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지수별로 ETF라든가 인덱스 펀드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다 발라내고 나면 진짜 액티브 매니저가 만들 수 있는 양은 예전보다 훨씬 더 적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문이 계속 제기가 되면서 스마트 베타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상품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스마트 베타의 개념은 그림에서도 보시다시피 왼쪽엔 한편으로는 패시브 또 한편으로는 액티브 펀드의 성격이 짬뽕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성과의 원천이 이 스마트 베타 상품들은 시장 전체의 수익률이 아니라 특정 팩터 요소에서 기인하고 있다. 그 다음에 방법론 측면에서 룰 베이스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투명하다. 그래서 이제 그 스마트 베타 하면은 시장 수익보다 더 초과 수익을 더 추구한다는데 그러면 이 액티브 펀드랑 다른 게 뭐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지만 바로 이 방법론 측면에서 스마트 베타 ETF들은 어떻게 운영하겠다고 딱 룰을 정해놓고 그대로만 운영한다는 거죠. 그래서 액티브 펀드들은 사실은 이제 펀드 매니저가 여기도 분석해서 이럴 때는 이렇게 돼보고 저럴 때는 저렇게 돼보고 하면서 대응하지만 스마트 베타 즉 팩터 가중 방식 이런 지수들은 또는 ETF들은 이렇게 사전에 정해진 룰대로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이 룰이 뭔가, 이 지수 방법론이 뭔가를 이해하시고 투자를 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스마트 베타 유형들이 뭐 여러 가지 요소라든가 성과 분해를 해보면 뭐 별의별 요소들이 다 나오겠죠.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걸 크게 압축을 해보면 제가 다음 페이지에 그 스마트 베타 ETF의 특징과 국면별 활용 방안 이렇게 정리해봤는데요. 대체로 흐름은 이렇습니다. 주로 사용되는 이제 요소들은 밸류 즉 가치주 어떤 그 성격 그 요소고요. 그다음에 모멘텀 요소가 또 많이 쓰이고요. 그다음에 로우 볼러틸리티 즉
우리가 로우볼 이렇게 부르는데 이 변동성이 낮은 종목들에 대한 그 팩터, 즉 변동성 팩터를 또 이 스마트 베타 한 요소로 많이 씁니다. 또 하나는 이제 퀄러티라고 우리가 많이 부르는데 뭐니 해도 주가가 재무제표가 좋은 회사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재무제표가 좋은 이제 요소, 이런 재무적 요소를 많이 따지고요.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죠. 요즘 핫하기도 하고 일드, 즉 배당을 얼마나 잘 주느냐. 이 배당이라는 측면을 하나의 중요한 팩터 요소로 보는, 크게 한 5가지 정도가 압축이 되네요. 그래서 이런 유형별로 특성들을 가만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십시오. 그 시장이 횡보하거나 하락 국면 이런 게 예상될 때는 변동성이 낮은 로우볼 팩터를 쓰는 ETF라든가 또는 이제 가치주, 좀 그래도 좀 싼 주식에 투자한다는 게 이제 밸류 컨셉이니까 이런 밸류 ETF들에 좀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떤 국면은 시장이 막 달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시장에 대한 확신이 아주 크고 높은 상태인데 이럴 때는 이제 모멘텀 ETF 뭐 이런 것들을 쓰거나 또는 베타가 높은 종목들에만 투자하는 이런 ETF들이 있는데 이런 하이 베타 상품들에 투자해보는 것도 괜찮고요. 뭐 경기가 좀 약간 불확실하고 또 시장이 좀 부담이 된다 지수가 이럴 때는 이제 배당주들이 좀 어느 정도 안정적인 성과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배당주 ETF들도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텐데요. 중요하다면 중요하고 재밌는 거는 각 팩터별로 얘네들은 성격이 다 다릅니다. 시장 구매에 따라서. 그래서 좀 장기적인 안정적인 어떤 전략을 좀 실행하거나 안정성 있게 유지하려면 이런 요소를 좀 조합하는 게 좀 좋긴 한데요. 실제로 ETF 중에는 어떤 특정 팩터만 이제 투자하는 ETF도 많이 있지만 이런 다양한 전략들을 짬뽕해 놓은 그런 ETF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다음 페이지부터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나라에 상장된 전략 ETF가 한 44개 정도가 되더라고요. 지금 현재. 근데 가장 대표적인 유형부터 쭉 보시면 또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순서대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맨 먼저 그룹주 ETF들이 있습니다. 무슨 그룹주, 삼성그룹주, 현대차그룹주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룹주 ETF들만 모여 있는 그룹주만 모아놓은 ETF들이 있구나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 또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게 배당주 ETF들입니다. 그래서 배당주들도 최근엔 예전에는 이제 그냥 배당 많이 주면 무조건 이제 배당주 ETF는 배당 많이 주는 종목들 들어가는 거 이렇게만 생각하셨는데 요즘은 배당을 단순히 많이 주는 것보다 배당을 꾸준히 늘려가는, 즉 배당 성장성이 있는 그런 종목들이 좀 괜찮은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배당주 투자에 따른 새로운 테마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런 걸 배당 성장 ETF라고 부르는데요. 그런 상품들도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가치주 ETF들도 상당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모멘텀이라든가 로우볼, 커버드 콜이라는 특정한 이제 합성 옵션을 이제 조합해가지고 만들어놓은 전략을 수행하는 ETF도 이런 것들까지도 나와 있고요. 복합 전략 이 말은 뭐냐면 앞에 나와 있는 뭐 여러 가지 로우볼이나 모멘텀 이런 것들을 막 섞어가지고 이제 이 2개 이상의 전략이 섞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뭐 한류 ETF 이런 것처럼 뭐 사실 특정 이건 뭐 전략이라기보다는 어떤 이벤트 시장의 어떤 큰 흐름 테마가 형성됐을 때 그 테마에 집중하는 이런 ETF들도 나와 있다는 거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국내 주식형 ETF 투자할 때 한 가지 알아두셔야 돼요. 재밌는 팁이 하나 있어서 마지막에 넣어봤는데요. ETF에서 발생하는 분배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내 주식형 ETF는 합성 방식이 아닌 한 직접 복제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면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어요. 다만 가만히 난 ETF를 들고 있는데 배당금, 이렇게 분배금을 이렇게 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이 분배금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셔야 됩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ETF들은 12월 말이 되면 이제 3월 달 말에 이제 배당금이 확정돼서 나중에 배당금이 들어올 거기 때문에 그 배당금을 받을 권리는 이제 12월 달에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2월 말이 되면 우리 ETF들은 나중에 얼만큼 배당금이 나올 거야라고 예상 배당금을 잡아가지고 기준가격, 즉 ETF의 기준가격에 다 반영을 시켜요.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ETF들이 추정하는 기초 지수, 그 주가 지수에는 배당금이 반영이 전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식은 쉽게 하면 배당 락이 발생하는데 우리 ETF들은 그냥 기준가에 약간 올라버리는 거죠. 그 상태로 유지되다가 4월 말일이 딱 되면요, 우리 ETF들은 이제 그동안에 쭉 들어온 배당금을 이제 5월 초에 분배금으로 지급을 해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4월 말이 되면 ETF 분배 락이 발생하는 거예요. 기준가격이 뚝 떨어집니다. 그 이제 배당 수익률만큼.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12월 말부터 4월 말까지는 이렇게 기초 지수랑 ETF의 기준 가격이랑 붕 떠가지고 이렇게 유지가 돼요. 쭉 유지가 되다가
따라서 요 중간에 뭐 2월 달이 됐든 1월 달이 됐든 3월 달이 요 중간에 ETF를 매도를 하시게 되면 매매 차익에 대해서 세금이 없기 때문에 이 배당금은 들어가 있는 가격으로 내가 매도를 했지만 이제 배당금에 따른 세금은 안 내도 되신다. 뭐 이런 좀 특징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 마지막으로 그렇습니다. 이제 정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ETF 국내 주식형 ETF가 어떤 장점이 있느냐 압축을 해보면 일단 세금 부담이 좀 다른 ETF들에 비해서 좀 적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이제 섹터 유형이 굉장히 다양하죠. 그래서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으면서도 세금 부담이 적다. 세 번째로는 펀드 대비 보수가 좀 저렴하고 환매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요즘처럼 어떻습니까? 시장 수익 기대 수익이 좀 낮아진 상황에서는 좀 짧게 수익을 실현하고 싶은 욕구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그런 것들을 ETF를 가지고는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괜찮은 것 같고요. 결제 주기가 짧다, 즉 주식 결제 주기랑 똑같다라는 것은 펀드 대비해서 상당히 유리한 측면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 펀드에서는 액티브 펀드들이 주로 많이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헬스케어라든가 또는 뭐 자동차, 심지어는 화장품 ETF 이런 것까지 있거든요. 근데 화장품 펀드 이런 거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깊게 조금 세분해서 잘게 쪼개서 내가 포트폴리오를 보완하고 싶다든가 투자 테마를 찾고 싶다면 일반 펀드에서는 찾을 수 없는 것들을 ETF에서는 상당히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유념하셔가지고 마지막 장에 제가 정리했습니다만 ETF라는 것이 패시브, 즉 인덱스 펀드들이기 때문에 운영은 패시브하게 하고 있지만 그 성과는 각 ETF 유형에 따라서 굉장히 액티브하게 존재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ETF를 좀 조합해가지고 또는 활용해서 성공적인 자산 관리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설명드려서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키움 투자자산운용 채권운용 1팀장 안영상입니다. 금일은 채권 ETF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권 ETF는 채권이라는 자산의 특성을 갖고 있는 자산입니다. 그래서 먼저 채권이라는 자산 자체가 중간에 이표가 들어오는 이자와 맨 마지막에 현금이 들어오는 현금 흐름을 갖고 있다는 부분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ETF의 특성을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ETF의 특성이라 하면 주식이고 또 상장되어 있다는 점, 그렇다 보니까 가격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고 실시간 매매를 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 될 수 있을 거고요. 채권 ETF라고 하면 이러한 두 가지 채권과 주식의 상장된 주식의 장점을 두 개를 합쳐놓은 이런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려서는 상장된 채권 인덱스 펀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채권 지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200이라든지 S&P 500이라든지 이런 지수에 대해서는 이미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채권 자체도 지수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채권의 지수는 만드는 방식은 주식의 지수 만드는 방식과 똑같습니다. 먼저 이제 채권 지수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채권 투자자의 방향을 제시함과 동시에 성과 평가의 기준이 되는, 그래서 이제 채권의 어떤 시장에 발행된 채권의 총합액, 뭐 어떤 평가액, 뭐 이런 부분들이 채권 지수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채권 지수는 그 채권 시장의 동향을 신속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실제로 이제 어떤 성과, 펀드의 성과 부분들을 비교할 수 있는, 가입하신 펀드가 코스피 200보다 성과가 좋네 나쁘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채권 종합지수와 실제 채권형 펀드의 성과를 비교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을 거고요. 자산 배분 과정에서 인덱스를 산다 뭐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실 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수 산출은 국내에는 채권 관련된 평가 기관이 4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들이 가격 정보를 지수화해서 보여주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채권에도 지수가 있다라는 부분에 일단은 알아두셔야 될 거고요. 다음 페이지는 채권 지수 부분입니다. 실제 성과를 놓고 보면 금리가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도 실제로 채권 지수는 계속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까 채권의 특성상 말씀드렸던 이표가 있기 때문에 채권에 대한 어떤 고정적인 수익이 있어서 꾸준히 우상향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는 부분을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중요한 부분은 중간에 이제 금리가 급락할 때는 채권 지수의 상승, 수익이 올라가는 속도가 좀 빨라지지만 금리가 상승할 때는 채권 지수가 이렇게 소폭 하회하는, 최근 들어서 특히 이제 금리가 좀 많이 올랐었는데 채권 지수가 최근 들어서 꺾여서 내려오는 부분들을 보시면 실제로 금리가 오르면 채권 지수도 우상향하지 않고 일부 좀 성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에 위험이 있다는 걸 인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상장된 채권 ETF의 종류인데요. 국내에는 이렇게 많은 채권 ETF가 상장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채권 ETF라는 거를 선택하실 때 있어서 어떤 ETF를 선택하실 거냐의 문제가 중요한 문제인데요. 채권에는 기본적으로 듀레이션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듀레이션이라는 개념은 금리가 움직였었을 때 내 채권의 가격은 얼만큼 움직일 것이냐라는 변동성의 개념인데요. 앞에 보시는 코스피 단기자금 ETF 같은 경우는 듀레이션이 0.5년이고요. 0.5년이라는 의미는 채권 금리가 1% 상승했을 때 채권의 가격이 0.5% 하락한다는 거고요. 반대로 금리가 1% 하락했었을 때 채권의 가격이 0.5% 상승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 듀레이션 자체가 뒤로 갈수록 밑으로 내려가면 1년, 2년, 8년, 16년까지 있는데요. 이렇게 커진다라는 의미 자체는 어떤 거냐면 위험도 그만큼 커진다는 거죠. 금리가 하락할 때는 듀레이션이 큰 자산이 좋고요. 금리가 올라갈 때는 듀레이션이 짧은 ETF가 좋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국고채 레버리지 ETF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사실 듀레이션이 기존에 있던 10년보다 2배로 긴 그런 부분들이라서 변동성이 아주 민감한, 금리가 1%만 빠져도 ETF의 가격이 16% 이상 올라가는 아주 변동성이 큰 자산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별 ETF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자금 ETF는 보통 0.5년 내외, 6개월 내에 채권을 투자하는 채권 ETF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ETF는 단기 투자를 하시는 그러한 수익자한테 적합합니다. 국내에는 채권 중에 통한채라는 게 있습니다. 통화안정증권인데요. 이 부분은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채권이고요. 국채랑 똑같은 신용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장되어 있는 통한채 ETF의 경우에는 1년 내외의 통한채를 구성해서 듀레이션 1년 정도를 갖고 있는 통한채 지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고채 ETF인데요. 국고채 ETF는 시장에서 가장 먼저 상장됐었던 종목입니다. 국고채 선물이 3년 선물이 있습니다. 3년 선물은 2.5년, 3년 그리고 5년짜리 국채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선물을 기반으로 해서 바스켓 종목과 똑같은 종목을 ETF화한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은 듀레이션이 3년 정도 되기 때문에 비교적 통한채나 단기자금 ETF에 비해서 금리 하락기에 수익이 더 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국고채 10년 ETF입니다. 10년 ETF는 국고채 10년 선물이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는데요. 거래소 상장된 10년 선물 내에는 10년짜리 국채 3종목으로 구성된 기초 종목이 있습니다. 그 기초 종목을 바탕으로 만든 ETF고요. 듀레이션이 아까는 3년이 좀 안 됐었는데 지금은 거의 이제 8, 9년, 9년 정도 되는, 그러니까 듀레이션이 더 길어졌기 때문에 그만큼 변동성이 큰 ETF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레버리지 ETF는 거기다가 10년짜리 국채에다가 선물까지 사서 2배의 이제 변동성을 준 부분이고요. 인버스 국채 10년 선물은 ETF 내에 10년 선물 매도를 통해서 금리 오히려 상승했을 때 수익이 나는 구조로 ETF를 짠 상품입니다. 바벨형 ETF가 있습니다. 바벨형 ETF는 실제로 여러 채권으로 이제 평균 듀레이션을 계산할 수 있는데 2.5년, 3년, 5년을 가지고 평균 한 3년 정도의
듀레이션을 가진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듯이 1년과 10년을 가지고도 똑같은 양 조절을 통해서 ETF를 듀레이션 3년에 맞출 수가 있습니다. 바벨형 같은 경우는 만기가 짧은 것과 긴 거를 합쳐서 만든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저희가 이제 투자에 있어서 만기가 짧은 것과 긴 것을 섞어서 그런 채권의 포트폴리오를 바벨형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간에 있는 걸로만 구성한 거는 총알과 같아서 블렛형이라고 하게 되는데요. 이 ETF는 바벨형에 해당하는 ETF입니다. 그리고 시장에 회사채 ETF가 있는데 이건 듀레이션 2년 정도의 싱글 A- 이상의 회사채 종목으로 구성된 ETF이고요. 다음 페이지는 지수와 이제 성과 그리고 이제 각각의 ETF에 대해서 성과와 위험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듀레이션이 길어진다 하면 변동성이 커진다라는 거고요. 변동성이 커진다라고 하면 같은 금리가 움직여도 채권의 가격이 더 많이 움직인다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위험이 더 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험이 큰 만큼 기대 성과도 커질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차트와 같이 단기자금 ETF는 듀레이션이 제일 짧은 대신 기대 수익도 낮을 수밖에 없고요. 오른쪽 끝에 있는 레버리지 지수 같은 경우, 국고채 10년의 경우에는 듀레이션이 길고 그만큼 위험이 크고요. 상대적으로 성과 기대 수익도 커질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그 성과에 대해서 지수를 가지고 비교를 해보면 그 다음 페이지와 같습니다. 단기부터 국고채 10년 레버리지까지 성과를 비교해 놓고 보신다면 만기가 긴 거일수록 누적 성과가 더 좋았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고요. 최근에 금리 상승으로 채권 지수가 급락하는 폭 자체를 보시면 단기 지수나 통환채 지수는 거의 사실은 움직임이 크지 않지만 국고채 10년 지수만 하더라도 가격 하락폭이 꽤 크다라는 부분들을 리스크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ETF 운용 방법에 대해서 일단 말씀드릴 텐데요. 전체 다 ETF를 설명드리기보다는 통환채 ETF를 예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환채 ETF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듀레이션 1년 정도의 포트폴리오를 관리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투자 유니버스, 투자 대상 종목을 본다면 0.8년부터 1.2년까지 그러니까 한 10개월에서 1년 2, 3개월까지의 통환채 5종목으로 지수를 구성하고 실제 운용도 비슷하게 운용을 하게 되고요. 매달 초에 이 부분을 리밸런싱을 통해서 듀레이션이 짧아지는 것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 부분은 이제 뒤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수는 키스 채권 평가에서 발표를 하는데요. 이 실제 실시간 지수를 확인할 수 있게 되고 그게 저희가 시장에서 거래할 때 ETF의 가격이 지금 얼마가 되는지 그리고 실제 거래되는 채권의 가격에 비해서 ETF 가격이 얼마인지를 INAV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 지수 가격, INAV 가격을 보시고 실제 거래되는 가격과 어떤 식의 괴리가 됐는지에 따라서 판단하셔서 매수할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통환채 지수를 벤치마크로 해서 통환채 ETF가 운용이 되게 되는데요. 결산은 매월 마지막 영업일 날 하고요. 결산 후 이익 분배금을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실제 거래되는 가격은 10만 원에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10만 원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되게 장점입니다. ETF의 경우에는 10만 원 단위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소액으로도 거래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 투자자들이 거래하는 호가와 물론 좀 차이는 나지만 크게 다르지 않는다는 점은 수수료가 낮게 채권에 접근할 수 있는 좋은 부분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수 체계를 말씀드리면 전체 보수가 운용 보수 10.5bp, AP, LP 보수들이 있는데 이러한 보수들을 다 합쳐도 일반 채권형 보수보다 낮은 형태의 보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판매 보수를 따로 띄지 않는 ETF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래 비드오퍼 스프레드 자체도 작고 그리고 실제 운용 수수료도 좀 낮게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투자자한테는 매우 저렴하게 적은 비용으로 채권 시장에 투자를 하실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이제 채권 투자를 위해서 어떤 시기에 어떤 채권을 투자할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은 그 기준금리를 조정함으로써 채권 시장에 있는 장단기 금리를 조정하려는 통화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국고채 3년과 기준금리의 움직임을 보시면 비슷하게 움직이지만 조금 다른 시기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금리를 인하하면 단기 금리는 하락하게 되고요. 금리를 인상하면 단기 금리는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금리를 올리고 내리는 이유는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경기랑 물가입니다. 중앙은행은 경기가 둔화될 걸로 예상이 되면 돈을 저렴하게 빌릴 수 있게 그렇게 해서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금리를 낮추게 되고요. 경기가 너무 과열돼서 물건의 가격이 오르는 물가 상승, 임금까지 오르게 되는 물가 상승 국면이 왔었을 때는 실제로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제어하려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 국고채 3년과 경제 성장률을 놓고 봤었을 때 금리가 전반적으로 성장률과 비슷한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우리나라가 지금부터 10년 전, 15년 전에 비해서 성장률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점들을 고려했었을 때 금리가 계속 낮아지고 있는 부분이랑 맞물려서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국고채 3년과 소비자 물가인데요. 소비자 물가와랑 그 3년 부분 금리의 움직임을 놓고 보시면 실제로 금리가 올라가는 구간들은 물가가 상승하는 구간과 비슷한 시기입니다. 물가가 상승한다라는 부분은 기대 인플레이션이 커졌다라는 부분도 생각할 수 있고요. 기대 인플레이션이 커진다라는 부분들은 금리가 어떤 돈에 대한 그 이자라는 게 돈의 가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물가가 계속 오르게 된다면 같은 돈을 빌려주더라도 물가 상승률만큼의 이자를 보전받아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 된다면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요. 뭐 그런 식의 관계가 서로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국고채 3년과 10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은행은 단기 금리를 조정을 해서 아주 단기 금리라고 하면 초단기 금리입니다. 그 단기 금리를 조정을 해서 장기 금리를 영향을 주려고 하는 정책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러한 정책 과정에서 10년짜리 금리와 3년짜리 금리의 움직임을 보시면 사실은 10년짜리 금리는 장기 성장률, 뭐 물가 이런 데 영향을 받지만 또 수급에도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장기채 발행이 많은 경우, 장기채에 대한 수요가 많은 경우에는 약간의 3년 금리 움직임과 달라지는 경우들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차트는 장단기 스프레드, 3년, 10년 스프레드 움직임을 놓고 보시는 거고요. 장기 금리가 좀 많이 내려갈다라고 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레이션 10년짜리 ETF를 고르시면 될 것 같고요. 금리가 좀 많이 올라갈 것 같다고 하면 두레이션이 가장 짧은 ETF를 고르시는 게 더 현명한 투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채권 ETF의 이자 분배락에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권 ETF는 현금형이랑 현금으로 주는 부분이랑 현물로 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현금을 납입해서 설정하는 경우를 저희가 이제 현금형이라고 하고요. 국고채 3년 선물 바스켓으로 구성된 국고채 ETF를 제외한 나머지 ETF가 전부 현금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회계 기간 종료일이 그 분배락에 이제 기준이 돼서 그러니까 결산에 따른 현금이 들어오는 부분들을 이자 분배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물형의 경우에는 국고채 ETF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고채 ETF는 국고채 기초 종목 3종목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선물 종목의 3종목에 중간에 현금 흐름이 있는 이표가 발생했었을 때 그 이자 분배처럼 그대로 바로 지급하게 되는, 그래서 이자를 국고채 ETF 내에 있는 그 보유한 채권에 이표가 들어오게 되면 그 이표를 그대로 배당하게 되는 뭐 이런 식의 구조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상으로 채권 ETF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삼성자산운용 코덱스 ETF팀의 김찬영 부장입니다. 이렇게 온라인 교육상으로나마 만나 뵙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금일 시간에는 최근에 더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는
ETF 상품을 통해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주식시장에는 약 240여 개의 ETF가 상장되어 거래되고 있습니다. 240여 개 ETF 중에 약 50여 개 ETF는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ETF가 될 텐데요. 먼저 지역별로 한번 구분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중국 지역입니다. 현재 중국 지역은 14가지 종류의 ETF가 상장되어 거래되고 있습니다. 음영으로 표시되어 있는 ETF의 경우 레버리지나 인버스 ETF인 점 먼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국 본토, 보통 투자자분들께서 A주 투자라고 부르는 중국 본토 지역 주식 투자 ETF 상품이 5종이 현재 상장되어 거래되고 있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기초지수가 각각 조금씩 다른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중국 본토 투자의 경우에도 대형주 투자에 집중하실 것인지 아니면 중소형주에도 투자하실 건지에 따라서 ETF를 골라서 투자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 본토 외에도 한국 투자자에게 더욱더 익숙한 홍콩 지역에 대한 투자 상품도 ETF 상품으로 4종이 상장되어 거래되고 있습니다. 기초지수 HSCEI 지수라고 하면 보통 일반 투자자분들께서 H지수라고 이해하고 계시는 홍콩 대표지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콩 주식시장에서도 본토 시장과 마찬가지로 레버리지 ETF가 존재함으로써 해서 홍콩 주식시장의 상승에 2배의 수익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본 지역입니다. 중국 혹은 홍콩 지역보다는 국내 투자자에게 사랑을 좀 덜 받기는 하지만 최근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 달러 강세 추세와 또한 더불어 엔화 약세 추세가 이어지면서 단기간에 좋은 흐름을 보였던 일본 지역에 관련한 ETF들도 8가지 종류의 ETF가 현재 상장되어 거래되고 있습니다. 레버리지, 인버스 ETF를 포함해서 다양한 ETF 상품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일본 지역 투자도 ETF로 고려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일본의 대표 지수는 토픽스 지수와 니케이 지수로 나누어져 있는데 2가지 지수는 일본 지역 투자를 대표하는 2 지수로서 지수 산출 방법이 조금 다르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본의 토픽스 지수는 국내 주식시장의 코스피 지수의 산출 방법과 마찬가지로 시가총액이 큰 기업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수 산출 방법입니다. 또한 니케이 지수의 경우는 토픽스 지수와 달리 시가총액보다는 현재 해당 주식의 주가가 더 높을수록 더 비중을 높게 차지하는 지수 산출 방법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 더욱더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고 계시는 미국 주식 관련한 ETF입니다. 미국 지역 관련된 ETF는 중국 지역과 마찬가지로 14개의 다양한 ETF들이 상장되어 거래되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만한 다우지수, S&P 500 지수, 나스닥 지수에 맞춰서 각각의 지수의 수익률만큼의 수익을 내는 ETF들이 존재하고 중국이나 일본 지역과 같이 레버리지 혹은 인버스 ETF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경우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수혜가 예상되는 바이오 산업 혹은 에너지 산업 혹은 금융 산업들에 특화돼서 투자하는 ETF도 있으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인프라 관련한 산업에 1조 달러를 향후에 투자하겠다고 해서 화제가 되었는데요. 1조 달러라고 하면 거의 우리나라 1년 GDP와 맞먹는 정도의 금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수혜를 원하신다면 미국 산업재에 집중해서 투자하는 ETF에 투자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유럽과 기타 지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지역의 경우 ELS 상품을 가입해 보시면서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만한 유럽의 대표 주가 지수인 유로스탁스 지수에 따라서 수익을 내는 ETF가 있고 유럽 지역에서 경제 상황이 가장 견실하다고 평가받고 있는 독일 지역에만 한정해서 투자하는 ETF도 현재 존재합니다. 또한 선진국이나 신흥국 전체에 대해서 투자를 하실 수도 있고 최근에 장기 투자처로 각광을 받고 있는 인도 지역이나 베트남 지역에 대한 ETF도 현재 존재하고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실공히 현재 정말 다양한 지역에 다양한 ETF를 통해 간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쭉 어떤 ETF들을 통해서 해외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전체적인 리스트에 대해서 살펴봤다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해외 주식을 ETF를 통해서 투자하게 될 때 참고해야 할 점이나 주의해야 할 점을 한 4가지로 나누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비과세 해외 주식 ETF에 대한 점입니다.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올해 초부터 실시한 해외 펀드 비과세 제도에 대해서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ETF도 상장 지수 펀드로서 펀드의 일종이기 때문에 해외 주식 비과세 혜택을 받는 ETF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50여 개 전체 ETF가 모두 해외 펀드 비과세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해외 펀드 비과세에 해당되는 ETF는 15종에 한해서 현재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지 않게 되는 ETF의 경우는 파생 상품에 투자하는 레버리지나 인버스 ETF나 혹은 실제 주식을 담는 방식이 아닌 ETF 운용 방식에 있어서 합성 방식, 즉 실제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주식의 매일매일 수익률과 같은 수익률을 제공받는 대신 일정 비용을 지급하고 있는 스왑 방식으로 운용되는 ETF는 제외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화면에 보고 계시는 ETF, 15종의 ETF 위주로 거래하신다면 주가 상승 차익에 대한 세금에 대한 우려 전혀 없이 투자하실 수 있다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 해외 주식도 배당을 통해서 나온 배당 수익이나 환차익, 즉 환율이 올라서 수익이 난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과세된다는 측면도 아울러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해외 투자에 있어서 필수 고려사항인 환해지 여부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나라가 아닌 해외에 투자를 하다 보니 미국에는 달러, 그리고 중국 지역에는 위안화나 홍콩 달러, 그리고 일본에는 엔화 등과 같이 다른 나라 통화의 가치에 따라서 투자 성과도 매우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환해지 투자의 경우에는 투자 대상국의 통화의 상승이나 하락의 불확실성에 놓이고 싶지 않은 투자자분들은 환해지 상품을 선택하시고 그렇지 않은 투자자분들은 환 노출 상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ETF의 경우 환해지 여부를 ETF명 맨 끝에 괄호와 H 표시로 표시하고 있으니 이 점도 아울러 참고하시면 투자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시차에 대한 부분입니다. 최근에 해외로 여행 떠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해외 투자에 있어서도 시차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측면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국내 주식시장의 개장 시간 동안 거래되는 해외 주식 ETF들은 실제 해외 주식시장의 개장 시간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격 변동 면에서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홍콩 H지수와 관련된 홍콩 주식 ETF에 투자한 투자자분들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의 주식시장은 오후 3시 30분에 종료하게 되지만 홍콩 주식시장의 경우는 우리 시간으로 오후 5시에 종료가 되기 때문에 ETF의 가격은 오후 3시 30분과 오후 5시 사이에 홍콩 주식시장의 등락을 반영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이 등락분은 다음 날 이길 오전 9시에 국내 주식시장이 개장함과 동시에 반영이 되어 거래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해외 직구 ETF와의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일반 물건들 뿐만 아니라 ETF와 같은 금융투자 상품도 해외 직구를 통해 투자하고 계시는 발빠른 해외 투자자분들 참 많으신데요. 일반 물건은 해외 직구로 구입하게 되는 경우 물건 가격을 싸게 살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 ETF를 직구 형태로 투자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다른 측면도 다양하게 고려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잠을 자는 시간에 거래된다는 시차적인 측면 외에도 국내에서 매매했을 때의 수수료보다 조금 더 높은 수수료를 부담을 해야 한다는 측면, 그리고 원화를 해당 국가의 통화로 환전하면서 환전에 대한 수수료를 또 추가로 부담해야 되는 측면도 있으니 이 점을 아울러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 수익에 대한 세제 측면에서도 국내 주식에 상장되어 거래되고 있는 해외 주식 ETF의 경우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일부는 비과세 혜택을, 그리고 나머지 ETF에 대해서는 15.4%의 배당소득세를 부담하시면 되나, 해외 직구 ETF의 경우는 22%의 양도소득세를 내는 점도 꼼꼼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나마 해외 주식 투자를 ETF를 통해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전 세계 주식 시장에서 한국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단 2%라고 합니다. 최근에 답답한 박스권 지수 안에서 종목을 고르시는 데에 상당한 피로감을 느끼셨다면 아직 해보지 않아서 익숙하지 않을 뿐인 해외 주식 ETF를 통해서 2017년부터는 해외 주식 ETF로 투자를 한번 시작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